그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우리가 살펴봤죠. 그거의 반대 편에 해당하는 게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으로 그 스튜던트 엔티티의 소속 학과 디파트먼트 객체 하나 만들었었죠. 여기 이거죠. 스튜던트 엔티티의 디파트먼트 속성, 이게 바로 소속 학과고, 이게 외래키가 있는 쪽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외래키죠. 이 외래키가 있는 쪽에 이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게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고, 그럼 반대편이 디파트먼트지. 디파트먼트의 소속 학생 목록, 디파트먼트 객체 소속 학생들 목록에 해당하는 속성을 구현할 수 있어요. 구현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구현할 수 있어요. 구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현하면 돼요.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세 줄인데 골뱅이 many to one, join column 이렇게 어노테이션 2개 붙여야죠. 그래서 many, 나를 먼저 적어요. 이게 학생이죠. 학생이 many죠. 여럿이고 소속 학과는 one, 하나지. many to one. 반대로 디파트먼트, 나를 먼저 적어요. 학과는 하나야. one. 학생은 여러 명이죠. many. 그러니까 이게 목록이죠. 여럿이니까. 그리고 이거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이게 외래키 반대쪽에서 구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외래키가 있는 쪽에는 여기다 name 해놓고 외래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join column. 그런데 이 collection valued association은 외래키가 없지. 그러면 mapped by하고 여기다 적어주는 거, 이것이 뭐의 이름이냐면 요 상대편은 반대쪽 collection valued association의 이름이야. collection valued association의 이름이에요. 이거 예상 문제인데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알죠? 자, 이게 뭐하고 일치해야지, 이거? 스튜던트 클래스의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속성명과 일치해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요 부분이 무엇과 일치해야 되는가? 스튜던트 상대쪽이 그 소속 학과 상대쪽이 소속 학생이죠.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엔티티의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속성명 디파트먼트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게 답이야. 즉 그냥 줄여서 이렇게 적어도 답으로 인정해요. 스튜던트 엔티티의 속성명과 일치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스튜던트 엔티티의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속성명과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적으면 되고, 문제 꼭 나와요. 얘는 뭐하고 일치해야 되지? 이거?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게 뭐의 이름이지, 이게? 계속 말했잖아,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뭐라고 내가 설명했죠? 외래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래키니까 외래키 이름하고 일치해야지. 외래키가 뭐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외래키 필드지. 외래키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잖아.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의 스튜던트 테이블의 외래키 이름과 일치해야 돼요. 외래키 이름.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 뭐 웨렉 키, 포린 키 이거 데이터베이스 얘기인 거 알죠?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지. 웨렉 키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 그 다음 콜렉션 밸류 어소시에이션 관련해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로딩, 레이지 로딩.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냥 알아둘 만한 상식적인 얘기라서 들어보면 상식적인 얘기야. 스튜던트 엔티티에는 이런 속성이 있고 싱글 밸류 어소시에이션 속성, 디파트먼트 엔티티에는 또 엔티티 디파트먼트 엔티티에도 이런 속성이 있죠. 이건 지금 배우고 있는 콜렉션 밸류드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학생 레코드를 조회해서 스튜던트 엔티티 객체가 생성될 때 소속 학과 정보도 자동으로 같이 조회돼서 디파트먼트 속성에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학과 레코드를 조회해서 디파트먼트 엔티티 객체가 생성될 때 소속 학생 목록도 자동으로 조회돼서 스튜던트 속성에 자동으로 채워져요. 자, 그런데 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거 로딩도 있고 레이지 로딩도 있어요. 이거 열심히란 뜻이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거 레이지 게으르게. 그러니까 스튜던트 엔티티를 조회할 때 디파트먼트 소속 학과 정보 디파트먼트도 조회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거 로딩 미리미리 열심히 조회할 건가? 아니면 레이지 로딩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게으르게 조회할 건가? 조회해서 채울 건가? 이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로딩 정책이면 DB에서 학생 데이터를 조회해서 스튜던트 엔티티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즉시 동시에 디파트먼트 속성도 조회해서 채워요. 이게 이거 로딩. 미리미리 열심히 조회하는 정책. 자,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거 로딩이에요. 레이지 로딩은 반대로 DB에서 학과 데이터를 조회해서 디파트먼트 엔티티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소속 학생 목록은 미리미리 열심히 조회해서 채우지 않아. 뒤로 미뤄요.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그 디파트먼트의 스튜던트 속성값이 액세스 될 때, 읽어야 할 때, 언제냐면 그게 get 메소드 호출이죠. 속성이라는, 자바 객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get 메소드, set 메소드죠. 속성값을 읽는다는 것은 get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get 메소드가 호출될 때, 스튜던트 속성의 get 메소드, 즉, get 스튜던트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때 뒤늦게 부랴부랴 DB에서 조회해 와요. 한 번 조회했으면 버리지 않고 멤버 변수에 채워놓지. 그 다음부터는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그냥 리턴만 하죠. 이렇게 미리 조회하지 않고 그 속성 값을 읽으려고 할 때, 즉 getter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때 뒤늦게 부랴부랴 조회해 오는 이 정책이 레이지 로딩 정책이고,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학생 목록이니까 조회해 와야 될 데이터가 많잖아. 그래서 이건 아주 높은 확률로 레이지 로딩 정책이에요. 뭐 상식적인 얘기야. 이거 로딩 정책의 단점, 미리 조회해 왔으니까 빠르다.
미리미리 조회해 오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때 이미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빠르지. 단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그렇게 조회해온 데이터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 낭비일 수 있다. 이게 단점. 레이지 로딩 정책의 장점. 만약에 그 속성을, 레이지 로딩은 그 속성 값을 읽으려고 할 때 뒤늦게 부랴부랴 조회해 오니까 장점. 낭비가 없어. 읽지 않으면 조회를 아예 안 해. 꼭 필요한 것만 조회하게 되죠. 단점. 필요할 때 부랴부랴 뒤늦게 조회하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지가 않죠. 뒤늦게 DB에서 조회해 와야 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량이 얼마 안 되는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이거 로딩 정책, 데이터량이 많은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레이지 로딩 정책이 합리적이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 설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설정이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먹어. 지금 잘 설정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URL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프로토콜, 서버 주소, 포트 번호, 컨텍스트 패스, 디렉토리 패스, 파일명, 쿼리 스트링 이런 구조예요. 자, 예를 들어 HTTP, 로컬호스트 8088 이 경우 컨텍스트 패스가 슬래시 하나야. 이 경우 왜냐하면 스튜던트는 경로명이고 리스트는 이게 굳이 파일명은 아니지만 그냥 이 URL의 이 부분의 명칭이 파일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구체적으로 파일 이름은 아니지. 액션 메소드의 URL 뿐이죠. 액션 메소드의 URL이지만 URL의 끝부분을 파일명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부분의 이름 그렇게 불러 그냥. 파일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스튜던트는 디렉토리 이것도 역시 디렉토리 경로는 아니지만 그냥 디렉토리 경로라고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자, 절대 경로 URL. URL 전체를 이렇게 다 적은 거. 그게 절대 경로 URL이에요. 그리고 HTTP부터 다 적어도 절대 경로 URL이고 서버 주소 부분은 생략하고 컨텍스트 패스 부분부터 적은 것도 역시 절대 경로 URL이에요. 컨텍스트 패스 부분. 컨텍스트 패스는 슬래시로 시작해. 여기도 슬래시로 시작하고 여기도 슬래시로 시작하죠. 즉 슬래시로 시작하는 것도 절대 경로 URL이고 서버 주소부터 앞부분부터 다 적은 것도 절대 경로 URL이에요. 그래서 URL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절대 경로 URL이고 슬래시부터 적었으니까 이 경우는 컨텍스트 패스가 슬래시라는 얘기죠. common.css는 파일명이니까. 그래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컨텍스트 패스는 기본적으로 슬래시야. 그런데 서버의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으로 그냥 슬래시가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설치할 때. 스프링 부트에서 프로젝트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슬래시인데 그걸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가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URL을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이 JPA4였다. 그러면 절대 경로 URL을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 그런데 서버에 프로젝트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가 슬래시일 수도 있고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서버에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
서버에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그냥 슬래시일 수도 있지만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URL에서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귀찮지. 설치 방법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설치할 때마다 수정해야 돼? 귀찮지. 그런데 다행히 컨텍스트 패스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이 타임리프에 있어요. 이렇게 코딩해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 경로 URL을 입력할 때 골뱅이 중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여기 th 콜론 붙이고 절대 경로 URL을 입력할 때 저런 식으로 골뱅이 중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절대 경로 URL을 골뱅이 중괄호로 묶어주고 여기 th 콜론을 붙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th 콜론 골뱅이 중괄호 이렇게 그러면 타임리프가 컨텍스트 패스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해줘요. 상대 경로 URL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게 상대 경로 URL이니까. 절대 경로 URL만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들어가니까 절대 경로 URL만 저렇게 하면 돼요.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없는 상대 경로가 아니라 상대 경로 URL.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상대 경로 URL은 위와 같이 구현할 필요 없고 그냥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구현하면 돼요. JPA4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소스를 봅시다. 먼저 application.properties부터. 자, 이 부분 application.properties에서 요 부분. 자, JPA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실행하는 SQL을 로그에 출력하라는 설정. 개발할 때는 STS 콘솔 창에 출력이 되고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로그 파일에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 옵션, 로그에 출력되는 SQL을 보기 좋게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여러 줄로 포맷해서 출력하라는 설정이에요. 이 설정을 빼면 그냥 SQL이 길더라도 한 줄로 쭉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좀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설정이 언제나 필요한 게 아니라 디버깅 할 때만 필요하지, 사실은. 그래서 이 설정을 끄려면 지울 필요 없이 나중에 또 디버깅 할 때는 필요하니까. 선두에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의 주석 문자가 샵이에요. 줄 선두가 샵이면 그 줄 전체가 커멘트, 주석이 돼요. 자, 이 디파트먼트 엔티티 클래스, 이건 특별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 이것도 뭐 특별할 게 없고, 자, 이렇게 디파트먼트 엔티티, 스튜던트 엔티티 둘 다 만든 상황에서 디파트먼트 엔티티 클래스를 수정하면서 여기에다가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해야죠. 이렇게 구현해야 에러 없이 안전하지. 왜? 왜냐면 이게 여기가 스튜던트 클래스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하지 않고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를 구현하지 않고 이거부터 구현하면 여기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 없다라고 빨간색 에러가 뜨겠죠. 그렇다고 요 형태의 디파트먼트 엔티티 먼저 그렇다고 해서 스튜던트 엔티티부터 먼저 구현하면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없다고 또 빨간색 에러가 떠요. 서로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없이 디파트먼트 엔티티들을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만 있는 상태로 엔티티 클래스를 다 만든 다음에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만 그 다음에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이렇게 여기 있구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나중에 추가해주는 식으로 구현하면 에러가 안 떠요. 그래서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들을 먼저 다 구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하는 이렇게 작업하면 돼요. 이런 순서대로. 뭐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 특별할 게 없고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이것도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오토 와이어드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가 있고 디파트먼트 리스트 1, 디파트먼트 리스트 2 두 개의 액션 메소드가 있는데 둘 다 그냥 똑같이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 find all 그러면 전체 학과 목록을 다 조회해서 모델에 add 드리프트 해가지고 뷰에 전달하죠. 뷰가 서로 다르죠. 리스트 1, 리스트 2 뷰가 다르다라는 거. 디파트먼트 리스트 1.html 뷰. 이 뷰는 표현이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의 모델 아트리뷰트를 전달받아서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모델 아트리뷰트가 전달되죠. 둘 다. 요 이름의 모델 아트리뷰트를 전달받아서 그게 학과 목록인데 그 학과 목록에 있는 학과 엔티티 객체 각각을
이 DP 변수, 이건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DP 변수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여기 아이디, 학과명, 짧은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학과 목록을 주르륵 출력을 하는 뷰죠. 학과명, 단축명, 전화 이렇게.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 이렇게 절대 경로 URL은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안전하죠. 서버에서 배포를 어떻게 하든 절대 경로가 정확히 수정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학과 목록에 학과가 딱 4개 뿐이라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실행하는 거 보면은 실행해 봅시다. 지금 여기 이클립스 콘솔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해서 지운 다음에 여기서 스턴 디파트먼트 리스트 1 이거 새로 고침하면 다시 조회하겠죠? 새로 고침 하고 콘솔 탭 스프링 STS 콘솔 탭 열어보면 이렇게 SQL 학과 목록 조회하는 SQL 하나가 실행된 것을 실행됐기 때문에 여기 출력된 거예요. 실행됐기 때문에 여기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학과 목록 조회는 SQL 학과 목록 조회 SQL만 한 번 실행되고 학생 목록 조회 SQL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학생 목록 지금 디파트먼트 엔터티에 소속 학생 목록 콜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학과 목록 조회한 SQL 하나만 딱 출력됐으니까. 자, 그 말은 소속 학생 목록 조회 안 했다는 뜻이고 그 조회 안 한 이유는 레이지 로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리스트 2 얘는 좀 다르게 출력하는데 디파트먼트에서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소속 학과 하나씩 DP 변수에 꺼내서 여기 이름 출력했고 이름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또 tr 태그가 있고 여기서 dp.students 이 DP가 이 DP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중첩된 for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첩된 for 이렇게 중첩된 자바 코드로라면은 이런 구조예요. 첫 번째 for 디파트먼트 목록에서 이렇게 하나씩 DP 변수에 꺼내가지고 반복하고 있고 이건 4번 반복하지. 학과 목록이 4개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for가 또 있어. dp.getStudents 하면 소속 학생 목록이 리턴되죠. 그 소속 학생 목록의 학생 각각을 st 변수에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출력을 하죠. 자, 이 코드
뭐 그리 어려울 거 없는 평범한 자바 코드죠. 타임리프 요 구현이 딱 이 구조야. 단지 출력을 콘솔에 출력 안 하고 웹브라우저로 HTML 태그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출력한다는 것뿐 이 구조대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처럼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임리프에 th, each 지시자가 이렇게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 폼은 마치 자바 폼은 중첩되듯이 뭐 그리 어려울 건 없는 개념이죠. 자, 이 부분을 또 실행해 봅시다. 역시 여기 콘솔 탭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 해서 이렇게 지우고 리스트 2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조회됐죠. 조회돼서 학과별 학생 목록 해놓고 먼저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목록 쭉 나왔고 그다음 컴공과 학생 목록 쭉 나왔고 그다음 정통과 학생 목록 쭉 마지막으로 글티과 학생 목록 쭉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 자 이제 보면 아까 콘솔 클리어 한 다음에 방금 디파트먼트 리스트 2 이 화면 때문에 실행된 SQL들이 보이죠. 당연히 먼저 학과 목록 전체 조회하는 SQL이 보이고 그 다음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SQL이 하나 보여요.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회해서 학생 목록을 조회하죠. 즉 소속 학과 아이디로 그 소속 학생들을 조회하고 있는 SQL 이 문이 보이고 여기 물음표에 끼워져 들어가는 값은 오른쪽 이 화면 오른쪽 끝에 보여요.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1이네. 아이디 1인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인 학과 소속 학생 목록을 쭉 조회하는 SQL 명령이었고 그다음 또 똑같은 학생 조회하는 SQL 명령이 하나 더 보이는데 똑같죠? 위에 SQL하고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SQL은 똑같고 이 화면 오른쪽 끝으로 가보면 이 경우는 아이디가 2인 소속 학과 학생 목록. 마찬가지로 SQL 똑같은 게 또 두 개 더 있고 오른쪽 끝에 아이디 3, 아이디 4. 즉 SQL 명령이 5번 실행됐는데 학과 목록 조회하는 SQL 1번, 그 다음에 아이디 1 학생, 소속 학과 아이디 1 학과 아이디 1 소속 학생 목록 조회, 학과 아이디 2 소속 학생 목록 조회, 그 다음에 학과 아이디 3, 학과 아이디 4, 이렇게 학과 아이디 1, 2, 3, 4 별로 각각 소속 학생 목록을 조회하는 소속 학생 목록 조회하는 학생 SQL이 4번 실행됐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 출력된 웹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그렇죠. 소프트웨어공학과 소속 학생 목록, 국문과 소속 학생 목록, 정통과 소속 학생 목록, 글티과 소속 학생 목록. 그래서 여기서 레이지 로딩이 확인이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클리어 한 다음에 리스트 1을 실행하면은 소속 학과 목록만 조회하지 소속 학생은 조회 안 하지. 이때는. 왜냐하면 소속 학생을 사용 안 하니까. 그런데 리스트 2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소속 학생 목록을 조회하는 SQL들이 실행이 돼요. 레이지 로딩이 확인이 되죠. 그 다음 순환 참조 문제. 콜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하면 순환 참조가 발생해요. 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스튜던트 디파트먼트 그 관계 속성에서 스튜던트 객체 디파트먼트 속성값은 디파트먼트 객체가 한 개이고 그래서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또 반대쪽 디파트먼트 객체의 스튜던트 속성값은 소속 학생 목록, 스튜던트 객체 목록이죠.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 객체 디파트먼트 속성값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예요. 이렇게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에는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자, 얘는 객체 하나를 가리키면 돼요. 객체 하나, 디파트먼트 객체, 소프 디파트먼트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자바에서 객체는 참조형이니까, 참조형이란 말은 변수에 들어있는 게 참조 주소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의 디파트먼트 속성 값은 참조 주소야. 어떤 디파트먼트, 소프 디파트먼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주소.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디파트먼트 객체가, 소프 디파트먼트 객체가 이렇게 있죠. 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공학과 디파트먼트 객체의 스튜던트 속성 값도 참조 주소인데 이 참조 주소를 따라가면은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있어요. 목록이니까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있고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이게 목록이니까 마치 배열처럼 여러 항목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학생 객체들이 들어있죠. 자, 객체는 참조형이니까 사실은 객체가 통째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객체 참조 주소만 들어있어요. 그 참조 주소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인 홍길동 객체를 가리키고 있겠지. 그리고 홍길동 객체의 디파트먼트는 소프를 가리키고 있겠고 소프의 스튜던트는 어레이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어레이 리스트는 소프 소속 학생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홍길동 객체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메모리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 객체들을 문자열로 표현할 때 이 순환 참조를 따라서 문자열로 바꾸니까 이게 무한 루프, 무한 재교출, 무한 루프에 빠져요. 무한 루프. 근데 아마 이 링크를 따라가면서 객체를 텍스트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을 보나마나 재교출로 구현할 거야. 나 같아도 재교출로 구현해요. 그래서 무한 재교출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세그먼트의 메모리를 차지해요. 호출될 때마다. 그리고 리턴할 때 그 부분이 반납이 되고 무한 재교출이니까 당연히 스택이 부족해져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해요. 재교출할 때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무한 재교출이거나 아니면 무한 재교출은 아닌데 콧대 푸는데 n이 막 10만, 30만 막 이래. 근데 10만, 30만 되는 n개의 원소를 탐색하는 걸 재교출로 구현해. 그러면 10만 번 재교출이 일어나죠. 그러면 스택 부족하지. 무한 재교출은 아니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한 재교출 오류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고 콧대 풀 때는 n이 너무 클 때,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콧대 풀 때 n이 막 10만, 30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고 요 메모리 구조를 따라가서 이 객체 구조를 텍스트로 변환할 때 무한 재교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벌어져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홍길동 객체를 제이슨 포맷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프론트엔드에 전달해야 돼. 이거 백엔드에서 흔히 하는 일이죠. 데이터를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만들어서 프론트엔드로 전달하기. 흔해. 백엔드가 주로 하는 일이야. 그런데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나요. 자, 왜?
제이슨 포맷 텍스트가 이렇게 돼야지. id 1 이름은 홍길동. 이 디파트먼트 속성의 이 디파트먼트 속성, 디파트먼트 객체가 또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돼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객체가 여기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돼서 여기 출력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id 1, 네임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디파트먼트 객체에 숙선치 속성이 있지. 이 숙선치 목록이 또 이 배열 형태로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이 돼요. 자, 이 부분을 또 확대해서 봅시다. 요 부분. 확대해 봤더니 그 배열에 아이디가 1인 학생부터 등장하는데 아이디가 1인 학생이 홍길동이야. 그러면 그 홍길동에 또 디파트먼트 속성 값이 여기 또 출력이 돼야지. 이 연두색 부분. 이 연두색 부분을 확대하면 이거죠. 이거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확대하면 또 이거고, 또 여기서 또 이 하늘색 부분을 확대하면 또 여기죠. 아이고, 여기고, 이 하늘색 부분에 아이디 1, 첫 번째 학생이 홍길동 학생인데 홍길동 학생의 또 디파트먼트 속성값 연두색 부분을 확대해 보면 또 이거고. 자, 무한이죠. 무한재기 호출이죠. 이렇게 순환 참조 때문에 문자열로 표현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 반복이 발생해서 결국 무한 재기 호출,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당연히 발생해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돼. 막아주지 않으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했을 때 벌어지는 당연한 무한 재기 호출 오류예요.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하면 당연히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언제나 무한 재기 호출이 벌어져서 언제나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해요. 이걸 막아야 돼.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했을 때는 무조건 이 오류를 막아야 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골뱅이 제이슨 이그노어. 자,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만들 때 이 속성 무시해라. 그래서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앞에 요걸 붙여야 돼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엔터티를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할 때 그 학생 목록 그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할 때 이그노 무시되니까 그 스튜던트 그 콜렉션 밸류드 속성이 무시되어서 여기서 출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출력되고 끝이죠. 그리고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할 때만 이런 무한 재기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롬복이 toString 메소드도 자동으로 구현해 준다고 그랬죠. 이 toString 메소드도 똑같아. 이것도 객체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 주는 게 toString 메소드고 골뱅이 데이터 어노테이션 붙여주면 롬복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도 또 무한 재기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골뱅이 제이슨 이그노를 붙여주면 제이슨 포맷 만들 때, 제이슨 문자열 만들 때만 무시되는 거예요. toString 문자열 만들 때도 무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어노테이션을 또 붙여줘야 돼요. 골뱅이 toString exclude. toString 메소드 만들 때도 이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무시해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롬복이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도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무한히 equals 메소드 재기호출되고 무한히 해시코드 메소드도 무한히 재기호출되는 무한 재기호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도 막아야 돼. 자, 그래서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했다면 무조건 이거 3개를 붙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에는 그냥 처음부터 골뱅이 제이슨 이그노어, 골뱅이 toString exclude, 그다음에 골뱅이 equals and 해시코드 exclude 이걸 붙여주어야지
이거 하나라도 안 붙여주면 제이슨 포맷 문자열 만들다가 무한재기 호출, 투스트링 메소드 호출했더니 무한재기 호출, 이퀄스 메소드나 해시코드 메소드 호출했더니 무한재기 호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 메소드들이라 이거 안 붙여주면 그냥 당연히 무한재기 호출 에러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처음부터 붙여줘야 된다. 사실은 JPA 기능만 놓고 보면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이거 두 개지만 당연히 무한재기 호출이 발생하고 그걸 당연히 막아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5줄이야.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저거예요. 투스트링 메소드 호출에서 무한재기 호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걸 여기 쭉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에러 메시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잘 이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중급자쯤 되면 요 에러 메시지만 보고도 아 어디가 틀렸구나 알아서 금방 고칠 수 있게 되는데 힌트가 이거야. 여기 쭉 나오는 것 중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은 보지 말고 내가 구현한 클래스를 보면 되는데 내가 구현한 클래스인지 어떻게 아느냐? 패키지명 보면 알지. net.skhu.으로 시작하는 게 내가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 LMSG에 쭉 나온 클래스 이름들 중에서 내가 구현한 패키지명이 붙은 클래스 이름들만 쭉 살펴봐요. 그러면 어디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무한재기 호출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죠. 스튜던트 투 스트링, 디파트먼트 투 스트링, 스튜던트 투 스트링, 디파트먼트 투 스트링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한재기 호출이지. 자, 연습 문제. book.sql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강의 자료 폴더에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화면을 구현해 보세요. 뭐 구현 시험 예상 문제쯤이 되지.